네. 왕엄수 여섯 번째 시간이고, 원래는 지난주가 여섯 번째 시간이었는데 제가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공교롭게 건너뛰었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하고 8월 달에는 쉽니다. 그래서 8월 앞으로 이제 총 이제 오늘 제외하고 다음 주부터 4주 동안은 이제 건너가고 9월 초부터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 숙제를 드렸던 거가 있었고요. 어떤 그 수학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삶에서 어떤 이제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 좀 낯설게 바라보는 부분들을 한번 좀 해보시라. 좀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린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왕엄수 얘기를 좀 리마인드를 해보면, 저희는 지금 덧셈곱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숙제와 같이 덧셈곱셈이라고 하는 저희가 너무나 친숙하게 어떤 몇백 번, 몇천 번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을 말씀을 드렸냐면, 그 두 번째 주에는 덧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선택의 행위에 가깝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우리가 뭐 이거 먹을까, 뭐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이제 두 개라고 하는 거는 이 선택되어지는 것들을 더 해나가는 행위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을 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아침부터 점심 사이에 먹는 것과 점심부터 저녁 사이에 먹는 거의 메뉴의 총 개수는 예를 들어 각각이 두 개, 세 개였으면 총 다섯 개라고 카운팅을 하나, 여섯 개라고 카운팅을 즉 곱하는 거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할 때 어떤 곱셈이라는 행위를 하더라. 그래서 어떤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도 좀 의미 부여를 좀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것들을 좀 보기 시작했고요. 좀 이거를 좀 유식하게 말하면 좀 조합론적인 관점이라고 했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 정석 같은 거 배울 때는 뭐 합의 법칙, 부의 법칙이라는 말로 배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수 법칙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실은 덧셈의 방식과 곱셈의 방식이 구조상 보존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덧셈의 기준인 0이 지수 함수화에서는 곱셈의 기준인 1로 바뀌고, 덧셈의 어떤 역원인 음수가 곱셈의 역원인 어떤 이제 역수로 바뀌고, 이런 개념들을 저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두 주차랑 3주차 때 했던 얘기만 가지고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관점이 다르죠. 덧셈과 곱셈을 어떤 뭐 하나는 선택을 하는 경우, 하나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카운팅한다고, 이런 관점에서 보다가 3주차 때 했던 얘기보다는 근데 사실 지수함수를 토대로 보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모종의 어떤 구조가 연산에 대해서 보존이 되더라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이 후자에 대한 관점을 대수적인 관점이라고 부르고, 직문서에서 이거를 분해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해 선생님 들어오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그 사칙연산이라는 단어에서는 사실은 덧셈과 곱셈이 사실 전부이기 때문에 뺄셈과 나눗셈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동의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관계, 즉 함수에 관심 갖는데, 실제로 그러면 함수들 자체도 덧셈과 곱셈으로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가 아니냐 이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싫어했었던 상학함수들, 어떤 사인 함수나 아니면 실제로 지수함수 이런 것들도 덧셈과 곱셈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함수인데, 단지 그 덧셈과 곱셈을 유한번에서는 구성이 안 되고 무한번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저희가 초월함수, 영어로는 이걸 트랜젠덴탈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역시 취지를 갖고 있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어떤 가지고 놀고자 하는 함수들도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어떤 취지를 담고 있더라. 그래서 보면 관점들이 좀 다 다른 거 보이시나요? 2주차 때 했던 덧셈과 곱셈에 대한 선택성과 어떤 동시성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연산이 보존되어진다는 문제, 그리고 함수를 바라볼 때 그 우리가 익숙하게 쓴 함수들이 덧셈과 곱셈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관점, 다 다르죠, 조금씩. 그래서 실제로 보면 덧셈 곱셈에 대한 그 얘기들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수학에서 싫어하는 어떤 용어들은 그냥 이 각각들의 해석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수학은 계속 그런 거에 사실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대표적인 게 단지 미적분학과 사형계 수학이 될 뿐이고, 그 얘기들을 일단 당분간은 마음속에서 계속 해나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혹시 그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던 거에 대해서 나한테 너무나 익숙한 대상인데 좀 낯설게 바라본 거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게 있으시면 좀 얘기들을 좀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얘기하실 것도 있으면 듣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예. 저는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익숙한 것에 대해서 낯설게 바라보는 게 뭔가 하는데, 그 질문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은 저한테 없고요. 단지 덧셈과 곱셈이 적분이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말에 조금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덧셈과 곱셈은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던 어떤 셈법이라는 거기서 잘 못 벗어나고 있어가지고 어, 적분하고 덧셈 곱셈이 뭔 상관이야 이 생각이 처음에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선생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아주 단정적으로 뭘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뭐든지 약간 이제 여지를 항상 두는데 덧셈과 곱셈이 적분이다 하고 딱 이렇게 어떤 명제 이렇게 뭐 명제처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게 왜 뭐, 뭔 소리야. 다 덧셈과 곱셈으로 다 식을 만들기는 하지. 저는 그냥 단순히 이 정도 생각밖에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적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직문수 그 교재를 다시 이제 봤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 이걸 S자 긴 거를 뭐라고 해요? 뱀처럼 생긴 거? 인테그랄이라고 아, 부릅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가 결국은 A에서 B까지 더하라는 소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게 덧셈하고 상관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해보고 그냥 인테그랄 A는 B, A에서 B까지 더하는 거지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게 덧셈과 곱셈이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그냥 덧셈이네 곱셈이네 하는 생각이 그제서야 딱 그게 제 머릿속에 그 딱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다가 그래서 이제 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식을 만들 때 전부 다 이거는 2분의 1보다는 작아, 이것도 2분의 1보다는 작아 이런 식으로 논리를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참 그게 너무 좀 꽤 맞추는 것 같다. 이래서 좀 불만을 얘기했는데 따지고 보면 적분도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잘라서 하는 게 물론 이제 무한히 자른다고 이제 하면서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때 논리적으로 맞춰놨던 그 2분의 1 개념과 이게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적분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고 그러나 저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사각형을 굉장히 작게 잘라서 적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적분을 만드는데 그게 또 그 사각형이 또 선은 아닌 거잖아요. 선은 면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아닌 어떤 직사각형 하니까 그게 굉장히 머릿속에서 개념이 안 잡히더라고요. 무한히 잘랐으면 사실은 선인데 그 선은 또 면적이 없어야 되고 그렇지만 적분에서는 면적이 있어야지 인테그럴 A에서 B가 나오는 거고 그게 뭐야 하는 생각이 그 점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저는 원래 적분은 미분하고 서로 파트너라는 생각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분의 관점에서 그러면 그 선과 면적을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되나. 그게 이제 제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결론이 안 났으니까 이렇게 미분 공부를 다시 해봤거든요. 그러면 혹시 좀 적분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직문수 이제 적분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미분 쪽으로 가서 미분 공부를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미분 공부를 하면서 옛날에도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수학을 참 잘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수학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니까 제가 이제 미분을 찾아본 거잖아요. 어쨌든 어떤 선까지 가까이 가야 무한히 가는 건데 선은 면적이 없고 면적이 있어야지 인테그랄이 그게 성립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도무지 제가 제 머리로는 풀 수가 없어서 이제 미분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또 이렇게 미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적분은 다 잊어버리고 미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막 미분을 공부하다가 막 진창에 빠졌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직분수를 두 번이나 들었는데도 어떤 원리는 알겠지만 점점점 가면서 미분 그 설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중에는 면적이나 뭐 선분이나 다 잊어버리고 미분 때문에 헤매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나는 결국은 해결을 못하겠다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적분으로 넘어왔는데 그 적분하는 방법이 이제 미분에 따라서 또 적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저한테는 왜냐하면 이제 미분을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제가 막 헤매다가 이게 다시 돌아왔는데 그 관계를 어떤 미분이 어떤 적분으로 그 서로 연결이 되는지 그게 도무지 저한테는 이해하기가 이제 너무 어려웠고요. 그다음 이제 함수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그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또 이제 적분이 이렇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사모하는 그 리만 적분하고 축도론하고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하는 걸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그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리만을 사모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그런 적분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적분 공부를 하면서 알았고요. 왜 인테그랄이 한 번도 덧셈과 곱셈하고 상관이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못 해봤을까? 저는 이제 그 정도 생각만 한 줄 동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하셨는데, 어, 그 적분이 어떤 덧셈과 곱셈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그 면적들을 이제 무한히 쪼개나가는 거가 이제 선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관찰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게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좀 전형적으로 도는 그 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매년 그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답답하게 어떤 그볼 때마다 어떤 고구마 먹는 심정으로 그 어떤 그 얘기들을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 뭐가 언제 냈냐면 왜 0.99999999999는 1이냐? 라는 얘기가 늘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계속 9999인데 1보다 작잖아. 이거랑 1이라니까? 이거랑 싸워요. 이게 모의 개념에 대한 부재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극한이라는 개념의 어떤 부재에 대해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데 그 뭐냐면 이게 그 A부터 B까지 더해가는 거를 더해가는 게 맞는데 A부터 B까지 더하는 게 맞는데 그 면적들을 무한히 쪼개가지고 더한다라는 그 개념은 그 무한히 쪼개가지고 가까이 가는 그 숫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히 쪼개는 방식으로 그 계속 무한히 쪼갤 때 그런 방식으로 가까이 가지는 그 숫자를 저희가 극한 혹은 리밋이라고 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개념의 관점에서 0.99999가 계속 가면 1로 가까이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숫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태의 개념이라고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상태의 개념인 거를 엄밀하게 하는 학문을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어널리시스라고 보통 호칭을 하고 대학교 수학 전공자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극한의 개념을 정확하게 배울 때 이걸 보통 입실론 델타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엄밀하게 극한의 개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학을 떼는 약간 그런 정서들이 좀 있어서 거의 매년 이제 회자되어지는 개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적분이라고 하는 거가 무한대까지 더해야 무한개의 개수를 더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개념을 끌어들이게 되냐면 극한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더했을 때 어느 숫자로 가까이 가냐라는 그런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이 수학적으로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극한이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직문수 1강이었던 그 공리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푸리에라는 사람이 그 어떤 열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한합의 개념에 해당하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풀이해급수라고 호칭하는 게 무한합이거든요. 그걸 토대로 열에 대한 해석을 수학적으로 했는데 당시에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비판을 받은 당시에 대수학자들의 비판을 받은 방법이었는데 그 무한합이라는 개념을 해소하기 위해서 칸토가 집합론을 만들면서 공리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해주신 얘기에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의 성격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덧셈이 맞는데 실제로는 그 덧셈이 유한합에서 끝나지 않을 수가 있고 근데 무한합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게 잘 정의가 한 숫자로 돼야 되기 때문에 상태를 지칭하는 극한이라는 개념이 요구가 되어지게 되고 그런데 그 이 극한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다루는 과정에서 현대 수학이 사실은 태동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보통 이거를 대학교 전공 때 이제 배우면 일신론 델타라는 용어로 배우고 보통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하게 된다. 이 정도로 일단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른 분들한테도 혹시 한 주 동안 어떤 나한테 익숙한 것들이 어떻게 낯설었는지 좀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넘버스라는 EBS 다큐를 이렇게 보다가 그 무한이라는 무한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이해했었던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음, 일단 그 제일 처음에 유럽 르네상스가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무한을 본 사람들은 그 화가들이 먼저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화가들이 그다음에 평면적인 어떤 평면에 입체적인 공간을 넣는 무슨 산타마리아 성당의 어떤 그 마사초가 그린 그 원근법을 바라보고 나서 분명히 평면인데 어떻게 입체를 그릴 수 있을까를 바라보다가 먼저 봤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무한을, 그리고 또 거기서 설명하는 게, 무한은 크기를 갖다 무한은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나? 그렇게 맞나요? 큰 무한과 그러니까 선분 두 개가 있는데 이 무한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결국은 그 점까지 이렇게 원을 그리는 이 표현을 설명을 좀 잘 못하겠는데 이 원 두 개가 있는데 이 둘레를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 결국은 하나에서 만나게 돼서 그 가운데 점도 이렇게 같은 주기를 그린다라고 갈릴레오가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무한이라는 세계는 나와 내가 무한이 될 수도 있겠구나. 무한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우주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어떠한 작은 선분과 우주라는 큰 선분이 있으면 그게 다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이게 너무 좀 크네요. 제 생각하는 게. 좀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면서 사실 이게 개인한테 어떤 그 즐거움이 좀 있거든요. 내 방식대로 어떤 사유를 해보면서 이게 물론 이제 어떤 이걸 명제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그 전에 어떤 사실 상상들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알맹이들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것들 하시면서 즐기셨으면 충분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말씀하신 거 있으시면 듣고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강의를 못 들어서 그거를 상상하진 못했는데 그냥 지난주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수학초님이 보신 것과 비슷한 맥락을 저는 봤어요. 저는 이제 다가수를 주로 듣고 있는데 저희가 행렬에 대해서 지난주에 계속 생각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적분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서 사실 저도 적분이 궁금했어요, 지난주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적분의 중요성이 계속 눈에 들어와서 너무 궁금해서 저는 또 문과생이니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자 해서 사전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학자가 아니고 이제 사회과학자니까. 그래서
옥스퍼드 잉글리시 사전을 뒤져서 인테그럴이 무슨 뜻인지 딱 열었더니 저는 적분이라고 써 있을 줄 알았는데 필요하고 중요한이 1번이더라고요. 데피니션에서. necessary and important. 그래서 he is an part of, integral of the integral part of team 하면은 이 사람은 그 팀의 전부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인티그럴이 붙었나 이게 좀 망상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수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언어와 어원이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 사고방식 베이스 자체가 다 녹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 시작했고, 사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희 슬랙을 보다가 닭가수방에 한우중 선생님께서 그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지난주 렉처 하신 걸 올려준 거를 보고 제가 점심 때 보고 잠깐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있던 게 코멘트가 좀 터졌어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서 그냥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적는데 사실 그 과정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이게 제가 찾은 것이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 대상들을 공부해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낯설게 본 거는 사실 전에 질문했는데 아직 답을 찾진 못했는데 그 오늘 공부하던 행렬의 주제가 볼록 행렬이었어요, 저는. 그 행렬에서 이제 디터미넌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기하적인 대상이 있을 때 그거를 오히려 반대로 행렬처럼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선형대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과정이 좀 오늘 되게 많이 저는 즐거웠어요. 업무 중간에 이제 문서들 필요한 거 다 치우고 일 해낼 거 다 쳐낸 다음에 이제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수학책 꺼내가지고 잠깐 보고 이런 시간들이 좋았는데 그냥 이런 일상이 있는 게 저는 그거 자체가 그냥 조금 약간 삶의 결이 달라졌다? 예, 그게 좀 저는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회사 하던 것 중에 하나를 이번 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 남은 것들만 하면 되니까 업무량이 좀 줄은 상태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조금 하니까 그래서 좀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네, 그래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연장인 것 같아요. 나한테 익숙한 것들이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지 않은 거 어떤 그 약간 좀 유도를 좀 주는 거죠. 여지를 좀 줘서 거기서 좀 내가 좀 이러면 좀 새롭네. 약간 그런 것들을 어떤 대상이든 아니면 또 뭐 사실 사람이든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계속 알아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제 경우에도 좀 한 주 동안 어땠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근래에 좀 운동을 좀 열심히 좀 하고 있거든요. 그 건강 정말로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애를 키워야 되니까 체력을 정말 생존형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저께는 한 2시간 운동하고 근데 이제 그 운동을 해도 이게 좀 티가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하는 어떤 보상이 있는데 어떤 뭐 체중이 좀 내려가는 게 되었든 그런 보상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식이요법도 좀 하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안 되면 좀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서 제가 어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짜증을 좀 내고 있었거든요. 아씨 왜 열심히 해도 잘 안 될까? 그러고 있으니까 그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혹시 밥 먹기 전에 공복 상태에서 해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제안이 시간대를 바꿔보라는 제안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식사도 하고 충분히 좀 몸이 좀 체력이 좀 돌아왔다고 싶은 시점에서 운동을 좀 땀을 좀 흘렸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 시간을 단순히 어떤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유튜브에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꼭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법 그래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간대를 바꿔서 해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바꿔서 좀 해보니까 이게 좀 피로도가 좀 더 올라가더라고요. 운동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효과 자체를 말하고 싶다기보다는 연산의 순서를 바꾼 거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이거를 더하고 저 시간에 저거를 더하고의 그냥 순서만 스위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신경 쓰는 함수 자체가 비선형적인 함수다 보니까 이 순서를 바꿔준 행위로도 이 함수의 아웃풋이 바뀌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일리가 있는 관점이다. 해서 좀 하나 좀 새롭게 좀 배운 점이 있었고 남편으로는 참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와이프가 똑똑하네. 약간 그런 그런 생각도 좀 웃기는 말이지만 좀 했었고요. 네. 완전 탈불출이네.
활 붙이는 거 좋습니다. 혹시 또 그 낯설게 보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이혜진 선생님 혹시 계시면 얘기 좀 나눠주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동 중이라 화면을 꺼놨었는데, 말을 해보자면, 저는, 어, 한 주 동안에 좀 프로그램이 있어서 체육대회를 이렇게 좀 작게나마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팀별로 게임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좀 훌라후프, 그리고 공, 그리고 신발 던지기 게임, 그런 걸로 되게 다양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 공이든 신발이든 훌라후프든 좀, 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벼운 물건들인데, 그 부분을 그냥 신발이면 우리가 외출할 때 신는 거, 또 공은 운동할 때 쓰는 거, 훌라후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았다면, 저희가 그 물건들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거든요. 신발을 뭔가 멀리 던지느냐, 아니면은 좀 최대한 그 관역에 가까이 던지느냐, 이런 놀이로 변화시키기도 했고, 공 하나로 가지고도 뭐 굴리기도 해보고 던지기도 해보고 좀 튀겨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이든 또 사람이든 목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생각하려는 그런 관습성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조금 더 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어, 네, 그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되게 흥미롭게 봤고 제가 또 그 체육 활동들을 막 즐기는 걸 보면서 그럼 나도 혹시 어떤 물체나 사람을 한 가지의 어, 역할로 정의를 했다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럴 때 더 유익하고 좀 또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이 이렇게 되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익숙한 것들 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적인 것들을 좀 낯설게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질문을 하신 게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동 중이실 때 참 쉽지 않으실 때 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나눠주신 얘기들을 포함해가지고 보면 정말 그런 것도 흔한 것 같아요. 공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축구공으로 의미부여가 될 수도 있고 뭐 정말 스포츠 카테고리에서도 사실 이 공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어요. 뭐 가령 이제 어떤 김연경 선수 같은 사람도 저는 순간적으로 떠오르고 그러니까 공을 어떻게 보는지만 가지고도 각자가 사실 보는 관점들이 완전히 상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대상 내가 안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어떤 것들을 좀 느끼시면 좋겠냐면 내가 익숙하게 여긴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충분히 고민을 해봤고 이미 충분히 익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전부이면 사실은 흥미를 잃거든요. 근데 내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거가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의 전부가 아니라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배울 것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떤 배움의 이야기를 할 때, 배움의 카테고리를 얘기를 할 때 전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들을 생각하기가 좋지만 오히려 저희가 일상 중에서 배워내야 되는 것들은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뭐 할 일 하고 뭐 그냥 그러다가 어떤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계속 어떻게 보면 달라져 가는 좀 어떻게 보면 활동을 바꾸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떤 내가 하는 단순한 어떤 똑같은 거에 대한 의미가 바뀌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인지적인 어떤 차이에 해당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도 그런 거를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수학 초보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한번 관점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어떤 함수가 있고 함수의 어떤 그래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저희가 이 어떤 사각형, 직사각형들을 잘라가지고 붙이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쭉 더해 나가면 면적이 될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가운데 면적들의 크기를 계속 줄여 나가서 그것들을 쭉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면적들을 계속 한없이 줄여 나가면 그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더해 나가면 이 함수의 그래프의 면적이 될 거라는 생각의 방식이 적분이다. 라는 건 다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소위 이제 고등학교 때 적분을 배우는 어떤 학생들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친숙하게 들어온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함수를 적분을 정의하는 거가 이제 리만 적분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점을 좀 낯설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좀 도전적인 얘기들도 하는 거냐면 그 보통 이게 물론 저희가 좀 수학의 배움이라는 경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보통 이렇게 한 걸음을 더 떼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을 객관적으로 주어져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는 어떤 전제들을 확인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런 대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전제를 확인해야 될 때가 있고 내 관점에서 약간 저는 이걸 좀 비틀어 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 관점으로 틀어서 보려는 어떤 시도들을 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관점으로 내재화라는 그런 관점들을 보는 건데 지금 제가 한 가지 틀어보고 싶은 것은 이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혹시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 관점을 좀 바꾸고 싶거든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대상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다 친숙하게 알고 계신 관점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적분학 책을 보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미적분학 책을 볼 때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 중에 수학이라는 카테고리를 생각을 안 하시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적분학 책을 딱 보고 있고 미적분학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면적이 있으면 이런 직사각형들을 쭉 더해 나가면 그게 적분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할 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적분학 책을 버리고 그냥 내가 일상을 생각할 때는 꼭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라는 거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적합한 정서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낯설게 보고 싶은데요. 제가 할 얘기가 물론 있지만 혹시나 좀 낯설게 해보실 만한 어떤 생각의 포인트들이 있으시면 듣고 아니 그 다음엔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그 만일 그 직사각형을 무한히 쪼개서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간다고 그러면 그게 선분이 되는 건 아니죠. 계속 그 면적을 갖고 있는 직사각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계속 쪼아다 나가면 어떤 직사각형들을 선분이 될 생각하는 것 거가 아니고 면적을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면적이 0이 되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극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줄여나갈 때 어떤 그 무한히 줄여나간 면적들의 총합이 어떤 숫자로 가까이 가냐가 극한이지 음, 실제로 0이 된 면적들을 더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 모순이 생기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0인 것들을 아무리 더해봤자 0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극한의 개념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런데 엄밀함에 대한 거를 포함해가지고 저는 제가 지금 드린 설명 충분히 이해가시죠.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직사각형들을 쭉 더해 나갈 거야.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직사각형들을 줄여가지고 그것들을 쭉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하는 걸 우리가 리만 적분 혹은 적분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근데 혹시나 조금 낯설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으면 그냥 상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간 그 리만 적분 아닌 경우에 적분을 할 때 그 경우가 그러면 그런 함수에 따라서 적분의 방법이 어-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나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 수학적인 답은 예스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제가 비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떤 거를 사실은 낯설게 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생각의 순서를 한번 제가 지금 드린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타겟이 뭐였냐면 그 어떤 함수의 면적.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계시죠? 어떤 함수가 생겨 있고요. 거기서 면적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 면적을 얻어낼지에 대한 관점에서 봤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후 순서가 면적이라는 값이 있고요. 먼저.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합과 곱이 있는 거죠. 단지 적분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도전은 바꿔도 되지 않나요? 실제로는 이거는 해석일 뿐, 사실은 그러니까 실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실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덧셈 곱셈밖에 없잖아요. 덧셈 곱셈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숫자를 만들어요. 그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함수의 면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전 지금 생각의 순서를 바꾼 겁니다. 먼저 면적을 구하자라는 당위를 주고 그걸 어떻게 구할지를 위해서 덧셈과 곱셈을 도입한 개념에서 비록 익숙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어떤 숫자를 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기를 이거는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의 면적처럼 생각할 거야. 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인데 이해가 가시나요? 예. 이걸 어떻게 볼지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당위는 면적이 있으니까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합과 곱을 도입할래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합과 곱이라는 실체가 단지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의미 부여한다고 해도 되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조금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의 순서를 슬쩍 뒤집은 거예요. 아까는 면적이라는 대상이 있고 그거를 표현하는 합과 곱이라고 했지만 합과 곱이 먼저 있고 반대로 합과 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면적이라는 게 있다고도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조금 관점이 바뀐 거 이해가 있어요? 그 문장의 그 선호 관계가 바뀐 거랑 좀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방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대상을 정의할 것인가, 정의된 대상에 따라서 방법을 서술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고,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아까 저희 입실론 델타 얘기도 하고 뭐 극한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적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개념적인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낯설게 보이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무엇을 봐야 할까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남는 건 결국 차원이 남더라고요. 점, 선, 면. 이게 도대체 점을 쭉 합쳤을 때 왜 선이야? 선을 다 합쳤을 때 왜 면이 되지? 면들을 쌓아 올리면 그게 왜 부피가 되지? 그럼 만약에 우리는 항상 저희가 덧셈 곱셈을 얘기할 때 왜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 우리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게 제일 편하고 직관적인 인지가 되는데, 그럼 이거를 만약에 특정 값을 더하거나 곱해버리고 하면은 특정 부분에만 그런 것들은 어떤 영역,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한 게 그 저희가 그 네모들을 동일한 규격으로 잘게 쪼개서 합치는 벽돌 쌓기 방식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 벽돌의 블럭 값들이 높이나 이 나누는 칸을 확 늘리거나 확 높이거나 이런 변화 값들을 주면 도대체 적분은 어떻게 재정의가 되느냐, 막 그게 엄청 이런 생각으로 저는 확장이 좀 되더라고요. 낯설게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정한 이런 극한에 의존한 계산 방법이 유효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직감적으로는 당연히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머릿속에 기하로 그린 그림에서는 그래프가 뻥 뚫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순간 들거든요. 사실 저 해석학 공부할 때 그 디리클립 펑션 같은 거 볼 때 그 유리수나 무리수에 대한 정의역을 했을 때 적분값에 그게 정의가 안 돼가지고 빵꾸 뚫리는 그런 것들 배운 기억도 나고, 그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거를 되게 그 뭐라 해석학을 교수님이 실수 자체를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런 의미로 녹는구나라는 거를 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가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저는 그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공리의 바닥이 무엇인가, 이 공간과 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 바닥에 무엇이 있고 그게 어떻게 합과곱으로 연산이 되지라는 생각 고민을 좀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를 일부를 제가 그 어떤 이 담론을 위해서 좀 정리를 좀 하면 지금 핵심적인 단어가 차원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면적이를 생각할 때 밑변과
높이를 곱했죠. 네. 그래서 곱하는 행위가 이 각각의 직사각형에서 들어갑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우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저희가 재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값을 곱한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2차원 대상의 면적이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차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3차원 대상, 예를 들어 3D 프린터 같은 것도 요새 참 어떤 뜨는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부피는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 숫자를 곱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음.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발칙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론 실제로 시각화할 수 있는 공간들은 2차원, 3차원이 고작이겠지만 n차원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숫자를 몇 개를 곱해서 더하는 거 있어요. n개를 곱하는 거 있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차원이라는 개념이 이미 우리가 적분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어떤 면적, 근데 면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차원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리고 수학적인 엄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면 점선면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들의 점선면이 그것들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다 맞는 말이에요. 아마도. 맞는 말인데 정확하게 이 점선면이라는 걸 수학적인 엄밀한 정의의 경계가 어디까지냐고 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 얘기들은 이제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관점을 좀 트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수긍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어떤 당위를 가지고 면적이라는 걸 덧셈과 곱셈으로 표현할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걸 슬쩍 비트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좀 같이 좀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별로 안 어려우시죠? 지금 이 관점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아니고 이미 저희가 이것들은 유치원 때부터 해오고 있었던 상상이에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 저희가 어떤 놀이들을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신문지 찢어가지고 뭔가 붙이는 그런 게임들을 유치원생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나비가 됐든 어떤 적당한 도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신문지 같은 거 짧게 짧게 붙여가지고 그 형상을 복구하는 그런 예술 같은 거가 있잖아요. 뭔지 다 아시죠? 제가 이름이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덧셈과 곱셈 하는 행위처럼 생각하는 것들 이해가 가세요? 왜냐하면 이 미소 면적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적당히 잘라 붙여가지고 그것들을 쭉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동의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보면 실제로 이 각각의 미소 면적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더해 나가는 행위에서 본다면 이것도 적분의 개념이랑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럼 제가 다시 되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선입견을 형성을 해놓는 가운데 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생각의 순서를 바꿀게요. 덧셈과 곱셈으로 만들어진 수가 있어요. 전 이제는 더 이상 기하학적인 직관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만든 수가 있어요. 대충 뭔가 면적이나 대충 어떤 몇 차원, n 차원 공간의 어떤 부피처럼 생각해도 될까요? 대충 될 것 같죠? 네. 대충. 어떤 숫자의 덧셈과 곱셈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숫자도 실제로 의미 부여만 그런 식으로 하면 장땡이잖아요. 아닌가요? 음.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만드는 수를 단지 뭐라고 지칭할 뿐이다. 적분이라고 지칭할 뿐인 겁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이것들을 어떤 신문지를 잘라가지고 붙이는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리만 적분에서 그것처럼 아주 예쁜 정사각형들을 붙이는 방식으로 하든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덧셈과 곱셈을 수행할지에 대한 방식만 정해준다면 이게 뭘 정하는 거겠습니까? 적분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 앞에 뭐 리만 적분이야, 혹은 무슨 뭐 르벡 적분이야, 혹은 확률 적분이야 이런 어떤 단어들을 붙여주는 건 다 뭐에 지나지 않다? 어떻게 더하고 곱할 것인가? 그 기준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학 초보님께서 들었던 예시로 우리가 어떤 무한계까지 있는 숫자들을 더할 때 더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관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적분이라는 게 잘 정의가 되려면 더하는 방식에는 의존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 이해 가시나요? 어떻게 더하는지 이게 만약에 유한계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하고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무한계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통 적분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는 개수를 실제로 유한계가 아니라 무한계까지 더해야 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유한대까지 더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한대일 때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개수를 무한개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더한 어떤 방식으로 뭐를 어떤 순서로 먼저 더하고 곱하느냐가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값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도 그 값이 똑같은 값이어야지만 정의가 된다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적분에 붙어 있는 형용사는 뭘 정하는 거냐면 그 더하고 곱하는 방식만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은 유일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적분이라는 건 인테그랄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아까 어원을 말씀하셨지만 인테그랄의 한 가지 사전적인 것 중에 하나가 통합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통합한다는 의미가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보는 딱 이 맥락입니다. 숫자들을 더해서 통합하고 있잖아요. 이게 적분의 어떤 정확한 어떤 취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적분은 어떤 의미상 당연히 유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벳 A부터 G까지 그것들을 호칭하는 적분들은 다 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적분은 우리 각자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더하고 곱할 거야. 이걸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죠. 인간이 아는 건 사칙연산이 전부고 덧셈 곱셈이 전부인데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곱할 것인가? 거기서는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더하고 곱하는 방식과 그걸 해석하는 내 해석의 자유도는 다 각자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혹은 꼭 이런 직사 이렇게 단조로운 것들만 생각해야 되냐?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변형들도 줄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도 똑같은 걸 얻어낼 수 있잖아요.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하고 곱하고는 같은 값을 얻을지언정 여전히 자유도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얘기를 여기서 파고들어서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면적에서 시작해서 더하고 곱하고라는 방식을 지정한 거에 대해서 제가 순서를 슬쩍 바꿔치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더하고 곱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한 거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덧셈과 곱셈의 방식과 이거에 대해서 면적이라고 의미 부여하는 방식들은 다 우리의 자유도를 들고 있는 상상이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꼭 우리가 어떤 있어 보이게 이렇게 더하는 거를 우리는 앞으로 리만적분이라고 부르고 숭상할 거예요.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 숫자를 더하고 곱하고가 전부인데 그걸 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래. 거기서는 무한한 자유도가 있고 여전히 열려 있는 영역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건데 혹시 지금까지 대화된 것 중에서 어떤 코멘트나 어떤 하고 싶으신 얘기들 있으시면 듣고요. 안 그럼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차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학에서는 어떤 시간의 개념 이런 차원은 전혀 고려 변수에 없는 건가요? 그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만든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공간에 해당하는 3차원의 어떤 변수 외에도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공간인데 원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공간을 합쳐서 4차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요.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시간도 어떻게 공간과 독립된 어떤 변수로 봤는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발견을 한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인터스텔라나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실제로 어떤 웜홀 같은 게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런 게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사용적으로 꼬여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기하학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 공간이 더 이상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다. 라는 관찰이 아인슈타인이 미분기하의 언어를 토대로 발견했던 거였고 그리고 그게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중력파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실험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수학에서는 저희가 사유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을 수학적으로 가두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대상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이름을 붙인 대상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시간, 당연히 우리는 시간을 생각할 때 숫자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더 이상하죠. 어떤 의미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하실 것들 있으시면 듣고요. 그러면 더 얘기를 더 들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지금까지 대화가 같은 페이지에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덧셈과 곱셈에다가 면적 혹은 부피 이런 개념들은 저희가 붙일 겁니다. 그거는 해석의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맞죠? 실체는 그러니까 덧셈 곱셈이에요. 여기까지 다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덧셈과 곱셈을 하는 순서와 방식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유한합의 경우는 어떤 개수 더한 기껏해야 더 유한계를 더하는 경우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한계까지 실제로 더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이상 선생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거 실제로 면적을 더하는 거야, 선을 더하는 거야. 근데 선의 면적은 0이니까 0을 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극한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실제로 우리는 다시 강조하지만 극한의 개념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절대로 선을 더하는 거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0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0에 가까운 숫자들을 더해갈 때 그걸가 한없이 어느 값에 가까워진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0을 더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0.99999가 숫자로서 1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극한으로서 1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0.9999가 한없이 1로 가까이 가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정의는.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0.99가 왜 1이냐? 이거는 극한의 정의 및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그러면 덧셈과 곱셈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때 실제로는 이거를 의미 있게 더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거진 무한대의 개수까지를 더해야 돼요. 괜찮죠? 그건 그럴 수가 있죠. 무한대 개수까지 더해야 되는데 더하는 방식 자체도 소위 극한이라는 개념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극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있어 보이게 쓰자면 그냥 그런 거냐면 이 유한한 거를 한없이 더해 나갈 때 어디로 가까이 갈까라는 개념을 필요하게 돼요. 자, 되묻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인류 문명이 좀 어떻게 여러 이유로 어떤 후퇴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미적분화 이런 것들을 다 까먹었다고 하죠. 그러면 인간이 다시 이런 체계들을 세워야 하면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면적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근데 이 대상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쭉 더해 나가는 개념을 생각하면 이게 잘 더해져야 된다. 즉 어떤 유한한 거를 잘 더해 한없이 잘 더해 갈 때 어느 거로 가까이 가는 그런 개념을 수학적으로 필요로 하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름은 다르게 붙일 수가 있겠지만 대충 뭐 리밋 혹은 극한이라고 부르자. 아마 저는 인간이 다시 생각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생각해내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사실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도형이 있을 때 아니면 이런 어떤 대상들이 있을 때 여기다가 어떤 내용들을 채워가지고 이 부피를 근사하는 거는 무한히 계속 넣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당위에 대한 거예요. 동의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가 다 자연스럽게 혹시 느껴지신다면 제가 여기서 한 단계 점프를 하려고 해요. 물론 다 알고 계신 얘기예요. 제가 혹시 어떤 얘기 하려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 혹시 지금까지 얘기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였나요? 우리는 실제로 하는 건 덧셈 곱셈이야. 근데 덧셈 곱셈으로 만들어내는 숫자를 단지 우리는 적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야. 근데 단지 그 적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숫자에다가 실제로 이게 유한계까지 더하지 않는 상황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요구할 수가 있어. 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제가 여기다 부피를 채우고 싶으면 뭔가를 채우고 싶으면 물론 물 같은 걸 채울 수도 있겠지만 3차원 대상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메꾼다고 하면 이것들 그냥 다 메꾼다고 이 부피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속 넣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더 넣어 나갔을 때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는지에 대한 개념에서 극한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요구가 되어져요.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네, 질문이나 포인트 있으면 듣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수학 시험은 여기까지 다 괜찮으신가요? 그걸 어떻게 무한히 넣어요? 그게 무한히 넣는 게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0.9999999도 실제로 그럼 저희가 실제로 무한대까지 늘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 뜻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무한대까지 계속 늘려놓으면 1로 가까이 간다가 극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여기다가 무한히 부피는 그냥 우리가 수로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안에 안 넣고. 그건 저희가 이미 값을 알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면적이나 부피를 알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미 면적이나 부피를 알고 있는 대상들을 계속 채워 넣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더해 나가요. 그러면 그렇게 쭉 더해 나간 거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토대로 면적과 부피의 개념을 세우는 걸 거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대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만약에 부피를 구한 대상이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경우는 그냥 물 그냥 채우면 바로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피라미드
이런 대상들의 부피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미 부피를 알고 있는 작은 대상들을 계속 거기다가 적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라미드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실제로 피라미드 자체의 부피를 처음부터 알고 건축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뭐는 알고 있냐면 피라미드를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적층해가지고 만든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 설계도를 토대로 해서 사실은 무게나 부피 같은 걸 유추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구조 설계 같은 걸 했을 거잖아요. 말 이해 가시나요? 깊이 알았을 것 같은데요. 제 말은 설계를 했던 시점에서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만들어진 설계를 했던 시점에서 알겠지만 그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건물의 어떤 부피나 어떤 무게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그 과정들은 실제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렇게 하등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를 어떤 이제 그 체중계에 올려놓고 몇 톤이야 이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답을 모르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개념을 더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냐면 오늘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실제로 적분의 묘미는 어떤 거였냐면요. 미적분학을 배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우리는 적분을요. 절대로 정의 가지고 계산하지 않아요. 재미있는 점은요. 함수의 그래프의 면적이나 부피나 이거를 정말로 그 방금까지 설명 왜 이 얘기들이 많은 분들한테 낯서냐면요. 실제로는 정의를 가지고 계산할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들이 다른 의미에서 낯설어요. 적분을 정의로 실제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미적분의 기본 정의를 가지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점은요. 정의와 별개로 그러니까 정의는 뭐예요? 어떻게 더하고 곱할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더하고 곱하는 그 레시피를 따라서 계산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계산하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의에 따르면 적분은 뭘로 계산되냐면 어떤 특정 함수의 극한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극한이라는 건 도함수 혹은 미분의 개념을 지칭해요. 그래서 이상한 함수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 함수의 미분 혹은 극한으로서 규정이 된다가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우리가 숫자를 더해 나가면 5000 그냥 쭉 더하면 되죠. 1부터 100까지. 그러면 5050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1과 100을 더해서 100일 만들고 2와 99를 더해서 100일 만들고 그게 총 쌍이 총 50개가 있으므로 100일 곱하기 50이 돼서 5050이라는 이 가우스가 어릴 때 했다는 이 생각의 방식을 도입해서 사실 5050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요. 그리고 아마 계산기가 계산하는 방식은 또 좀 다를 거예요. 실제로는. 뭐냐면 저희는 실제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덧셈과 곱셈을 어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정말 따라간다기보다는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뭐로 가르치냐면 덧셈과 곱셈을 규정한 그 방식을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도구의 극한으로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1부터 100까지 더할 때 그것들을 그대로 더하는 거가 아니라 다르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라는 얘기가 미적분의 기본적인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덧셈과 곱셈을 할 거지만 그걸 그냥 정말로 수동적으로 한다면 많은 계산들을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말하자면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계산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다면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 계산들을 하는 다른 방법들을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정의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마법 같은 방식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덧셈과 곱셈을 구해낼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펀더멘털 티어럼을 캘큘러스라고 부르는 그래서 펀더멘털 티어럼이에요. 우리는 덧셈과 곱셈을 정의 가지고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여기까지 하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래서 수학의 핵심이 되냐면 덧셈과 곱셈의 방식을 지정하는 것마다 뭐 땡땡 적분이라고 적분의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적분에다가 수학자들이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보존을 하려고 했느냐? 혹은 보통 이제 이름들이 붙거든요. 뭐 이또 적분, 스트라토노비치 적분 이름들이 붙어요. 왜 붙느냐? 실제로 그 녀석에 대응되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의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적분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기준은 굳이 말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사실은 이게 단어가 좀 혼동이어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미분이 좀 더 맞는 말이에요. 먼저는 적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분을 계산하기 위한 미분이 나오는 거예요.
덧셈과 곱셈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서 미분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미분이 나오는 것들을 미적분학이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실제로 욕구는 무엇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덧셈하고 곱셈을 생 정의를 가지고 계산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욕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미적분학과 사용대 수학이 전부라는 호칭을 할 때 적분이라는 거가 굉장히 거기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 적분은 실제로 더하고 곱하고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를 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른 대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미적분학이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적분학은 당연히 이렇게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덧셈과 곱셈을 하는 방식들을 바꿔 틀어주는 것마다 그 녀석이 대응되어지는 미분이라는 개념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직문세 예를 들었을 때는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평한 공간들이 아닐 때는 덧셈 곱셈의 방식이 사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되는 미분의 개념도 사실 바뀌는 것이다 라는 거를 단지 미분부터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 얘기에서 나오게 되는 핵심은 뭐예요? 저희는 여전히 덧셈 곱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덧셈과 곱셈의 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그 값을 알아낼 수 있는 방식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잘 정립된 방식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배공부라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 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오늘 얘기 말고요. 지금까지 와움스 했던 얘기를 정리하면 2주차 때 조합론 얘기했고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그 다음에 대수 얘기했고요. 지수 법칙. 그 다음에 어떤 얘기했냐면 초월함수. 덧셈과 곱셈을 해야 되지만 무한 번 해야 된다. 사실 여기도 극한의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했던 얘기가 사실은 덧셈과 곱셈은 미적분 이야기이다. 그냥 거의 코에 걸면 코걸이고 어떤 귀에 걸면 귀걸이죠. 덧셈과 곱셈이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서 자신감을 좀 얻으시면 좋겠냐면 실제로 우리가 수학에서 어렵다고 하는 게 결국은 그냥 이 얘기들이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실체는요. 인간이 아는 건 여전히 덧셈과 곱셈이 전부예요.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단지 그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것일 뿐이죠. 근데 나중에 문제 내면 또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 그거는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이면에 있는 그 정서를 이해하게 되면 그냥 보이는 거죠, 눈에. 그 의도가 보이니까요. 저는 사실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저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것을 막 머리를 쥐어짜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게 내 설명이나 내 생각이 될 수 있을까가 되게 고민이 되는데 아까 잠깐 손을 들었던 이유는 오늘 제가 생각한 덧셈과 곱셈에서 미분과 적분으로 연결되는 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손을 들었었어요.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머릿속에 남는 단어가 그 자였어요. 자와 칼. 그러니까 미분 적분 저희가 면적 얘기하고 자꾸 이걸 어떻게 잘라가지고 더 한다. 근데 그 선은 0에 가깝지만 0이 아니다. 이게 아리송한 이야기로 계속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걸 생각할 때 대학 때 배웠던 제 은사님의 시험 문제가 항상 떠오르거든요.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설명해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꼭 하나씩 내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생각할 때 미분을 적분을 하기 위한 단위를 잡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덧셈을 하기 위해서 이걸 잘라야 되는데 그걸 나누는 도구가 바로 미분이고 그렇게 해서 미분이 정의된다. 그래서 만약에 자른다면 어떤 자로 어떻게 자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적분의 종류나 미분의 종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반드시 그 세로로 내려지는 직선이 아니어도 될 것 같고 혹은 가로 세로 동시에 잘라도 될 것 같다. 그 안에 이제 1cm, 1cm짜리 저는 이걸 옷감을 자를 때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뭘 자를 때 언제 제일 신중하지? 종이접기를 자를 때 우리가 원래 자르고자 했던 모양에 딱 맞게 자르려면 되게 그 단위도 신경 쓰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자르고 큰 곳을 다 해놓고 마감을 작은 데를 하는 방식으로 하듯이 이 수학적인 사고도 그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 큰 그림을 미리 잘라놓고 작은 그림을 한 번 더 자른다. 이런 식의 접근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늘 그냥 기한은 아니고 그냥 그 상상의 이미지로서의 미분과 적분, 덧셈과 곱셈으로서 생각을 해볼 개인적인 과제는 내가 옷감을 자르는 재단사라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옷감을 최소의 손실로 최대의 면적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옷, 내가 원하고 설계했던 옷을 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이 정도 선에서 오늘 약간 인문학적인 생각으로 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네. 네, 코멘트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가끔 상상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채널에 이제 나중에 지금도 이제 다카수에서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좀 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10대 학생들한테 대학 입시가 아닌 다른 정서를 좀 주고 싶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특성화고 친구들 때 가령 이제 어떤 구매 대행이나 어떤 쇼핑몰 같은 것들을 실제로 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이제 보니까 그랬을 때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어떤 수학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실제로 본인들의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런 수학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좀 생뚱맞은 생각들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 또 다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족분을 족분을 하기 위해서 미분이 필요한 건데 저희들은 왜 학교에서 왜 미분을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 족분을 가르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0대 때까지 다루는 입시에서의 적분은 리만 적분만 배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대학교 전공 레벨에서 넘어가서 배우는 적분은 리만 적분이 굉장히 요긴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순서 A부터 G까지 적분들은 다 있습니다. 다 각각들의 이름들이요. 그런데 그런 게 예를 들어 인공지능 시대에서 쓰이는 어떤 확률이나 어떤 통계나 이런 대상들을 볼 때는 그런 대상들이 새로운 적분들이 필요합니다. 리만 적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적분들을 필요합니다. 그때는 순서가 공부하는 게 적분으로부터 적분을 먼저 정의한 다음에 그 녀석에 대응되는 미분을 공부하는 거가 맞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의 이름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기하학에서는 뭐 텐서 미적분학, 확률론에서는 확률 미적분학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달라지는데 이거를 입시 때 보지 못하는 정서가 크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적분을 정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극한이 무한합의 극한의 개념에 해당하는 급수라는 개념을 다뤄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미분이 훨씬 더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라는 개념만 지정하면 그래서 이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의미에서 적분을 받아들이는 거를 개념적으로 쉽다고 생각들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로 기준이 잡혀 있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덧셈 곱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분이 먼저 있고 적분에 대응되어지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분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분과 미분을 입시 때 배웠던 걸 기준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세팅에서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분은 슬롭을 지칭하고 적분은 지금 말한 요 리만 적분을 지칭하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저희가 가로 세로만 바꿔가지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꾸는 걸 르벡 적분이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이걸 배우는 걸 특도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만 해도 미분이 바뀝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지적하세요. 내가 왜 굳이 그렇게 바꿔야 되냐?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 르벡 적분을 기준으로 미분을 만들어준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조건부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이게 인공지능 개념의 가장 핵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건부 기대값이라는 개념,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어떤 이공계 쪽은 친숙하게 들어보는데 정의 설명을 하면 못해요. 예시에 대해서 하라면 하지. 왜 못하느냐? 적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얘기하실 것들 있으시면 또 듣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적분을 할 때 제가 어떤 물질에 따라서도 적분의 개념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적분의 개념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보편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적분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어떻게 더하고 곱할지를 지정한 거에 지나지 않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적분이 되는 거에는 그 적분의 방식에 타당한 미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성립하는 그런 적분을 찾아냈을 때 보통 거기다가 이름이 붙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떤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사실 다른 걸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떤 형상이 같더라도 사실 다른 대상 생각하면 그걸 다뤄내는 방식들은 다를 수가 당연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제 제가 오늘 적분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는데 어떤 적분이 있다 하면 그 수학자가 그 어떤 미분의 방법을 생각해냈을 때
그 적분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까? 보통 그 수학계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새롭게 정의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누구도 새롭게 정의하고, 그러니까 예시만 있으면 새로운 대상을 정의하는 건 그 누구든 할 수 있는 어떤 자유이자 권리예요. 근데 모두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받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피아노를 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치는 피아노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듣는 건 아니죠. 그건 전혀 별개의 얘기죠. 그래서 생각의 그 방식으로서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생각의 방식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거가 덧셈과 곱셈의 방식을 계산하는 새로운 미분의 방식까지 창출해낼 수가 있을 때 보통 그런 것들이 보수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나중에 할 얘기이긴 한데 제가 좀 그 얘기를 좀 나중에 틀어서 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덧셈과 곱셈이라는 말도 굉장히 오남용하고 있지 않냐. 곱셈은 뭐고 그럼 곱셈은 뭔데? 예를 들어서 숫자의 덧셈 곱셈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겠지만 행렬이라고만 바꿔도 슬쩍 바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을 한다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잘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적분을 만든다는 말도 사실은 지금의 경우는 저희가 숫자를 토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즉 덧셈과 곱셈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도 사실은 더 들어갈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덧셈과 곱셈이 더 이상 초등학교 저학년의 얘기들로만 느껴지지는 않으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는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숫자들 상상해 볼 때가 있잖아. 뭐 몇 개월 후에 이런 게 되겠다. 혹은 뭐 1년 후에 이런 게 되겠다. 근데 이 사실 생각의 어떤 순서, 계산을 하는 어떤 순서,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실은 미적분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적분학이 꼭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시오 이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거는 계산이 그냥 쉬운 어떤 예시들을 우리가 책에서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네. 혹시 한 5분 안에 얘기는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실 것들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사실 그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그거를 저의 언어로 녹이는 데는 좀 갈 길이 좀 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오늘만 해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저희가 그 극한 그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에서 기본적으로 분할을 해서 사각형을 만들고 최대한 잘게 잘라 무 한 번 더 하는 개념이 그 더 큰 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로 결정된다라는 이거 그냥 자명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숨겨진 계산 구조가 보이지 않는 그 사이에서 갭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냥 증명과 그냥 뭐 해석학 책에 있는 증명들 입실론들 다 이용해서 이러면 당연히 이게 작으니까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에서 맞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마치 소설로 치면은 내가 짓지 않는 이야기를 그 원고지에 필사하듯이 따라가고 있을 뿐이구나. 어디까지 가야지 이게 조금 더 나은 나의 문장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서가 아직도 있네요. 저희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붙여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거 보통 제가 수학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경계하면서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냐면 그러니까 그거에 정확하게 반대 사이드이기 때문에 좋은 어떤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증명을 내가 라인 바이 라인을 이해하면 이해했다고 착각들을 해요. 그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논리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의 이면에 있는 어떤 본질을 내 어떤 관점에서 꿰차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지금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단순한 예시에서 이해를 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령 면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걸 생각하고 있지만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서 그냥 상수함수 경우 있죠. 상수함수 경우에 대해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정리를 몰랐더라도 이걸 내 힘으로 유추해낼 수 있겠는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형태를 조금 바꾸면 선형이겠죠. 그래서 삼각형 만든 다음에 그 경우에는 정확하게 미적분의 기본적 물론 우리가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이 생각의 방식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가장 단순한 예시들 가운데 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럼 거기서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가 클릭이 되면 그것 증명 같은 걸 끼워 맞추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작업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게 혹시나 레포드를 볼 친구들을 포함해가지고 수학 전공 친구들이 어떤 걸 굉장히 오해하냐면, 내가 이 증명들을 잘 읽어내면 이해를 잘했다고 하는 게 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냐면, 많은 경우에 일을 해야 될 때는 내가 그 증명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본 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읽고 나서 객관식 문제 푸는 게 아닌데. 그러면 가장 단순한 예시에서 내가 그 직관을 그 본질에 대한 통찰을 잡아내지 못하면 그 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명을 읽는 것과 실제로 이해한다는 거는 다분히 별개의 여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같이 가는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내 관점에서 좀 더 보고자 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해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나오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유철 선생님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경험들을 하고서 이것들을 오히려 아시는 가운데 들으시니까 그런 얘기들을 편하게 하시는데, 20대 친구들한테는 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걸 자기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존심 상해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정서들 듣다 보면 약간 좀 진이 빠지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런 정서가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당신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를 수긍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입시 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병폐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거를 풀어내야지만 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는 좀 약간 삶의 좀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100문제가 있으면 한두 문제 풀면 훌륭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물론입니다. 예. 네, 사람이 이렇게 많고 주변에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만 봐도 저는 사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최대가 20명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씩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른손은 나의 가족, 왼손은 와이프와 와이프와 처갓집 가족. 왼발은 나의 고등학교까지 친구들, 오른발은 나의 대학교부터의 친구들. 이렇게 해서 나의 인생은 20명의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버티는 작은 힘들이 모여서 나라는 거대한 신체를 이루고 있고, 나도 언젠가 그들에게 한 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저도 수학 농담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좀 하거든요. 그냥 사실 굉장히 저도 아웃사이더죠. 이제 상경계열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수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숫자에 약간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 글들을 좀 어릴 때 많이 읽어서 그런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저는 만약에 이게 레코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 어떤 걸 이룬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도 그냥 제가 하는 일을 그냥 열심히 좀 해보고자 하는 사람인데, 학생 때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20살 때 지도 교수님을 정말 잘 만났어요. 모르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하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20살 때. 그 전까지 저도 거의 뭐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웠는데, 저는 경영학과였는데 교수님이 그런 걸 시키셨었어요. 그 강남이나 신촌, 홍대 이런 데 가서 사람 50명 앞에서 최소 50명을 모아놓고 10분짜리 스피치 동영상을 찍어 오게 하셨어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예. 그런 거랑 클립 하나씩 주고 신문 한 부씩 주고 물물 교환해 오기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한 학기 동안. 근데 모든 걸 학생이 스스로 배워오도록 그런 마인드가 그런 것들을 배웠고, 저나 제 동문들은 사실 지난달에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저희에겐 되게 자부심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 어른으로서 그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줄 그런 분위기도 조금 예전과 다른 것 같아서 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런 레코드를 보는 친구들이 적어도 수학 공부에 있어서만큼 혹은 전공 공부에 있어서만큼 모르는 것이 있다면, 모른다기보다는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부딪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다 알고 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로. 어떤 전문가도 100%를 확 만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오만이고요. 그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100만 번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참 그 부분들을 본인들도 아마 인지하면서 쉽지 않아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저는 오늘 얘기는 다 끝났고, 그리고 8월 중에는 수업을 쉬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초부터 진행이 되고요. 혹시 그래도 오늘 얘기하면서 나오면서 어떤 드셨던 생각들 중에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수학 초보님과 이상 선생님까지 이제 듣고 오늘 얘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적분 공부를 하면서 그 어떤 학생의 질문을 봤거든요. 1에서 100까지를 적분을 하니까 5천이 나온다. 그런데 그 사실 계산하면 5,050 아니냐. 이렇게 딱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면 게- 굉장히 그게 좀 설득력 있는 계산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보면서 아, 이게 어떤 무한과의 그 관계가 있어서 이게 5천이 되는 건가? 약간 그 논리에 좀 저도 설득이 돼가지고 아, 이거 5천 맞네. 이렇게 사- 살짝 계산이 저도 이제 따라가니까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렇게 사람마다 그- 정말 생각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제가 좀 그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이게 왕엄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이제 풀지 않아서 좋은 것도 있고,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아주 기본적인 뭐 기본적인 이제는 기본적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서 끝까지 덧셈 곱셈 한다고 그래서 아, 계속 그냥 왕엄 쓰니까 너무 수준이 낮아서 덧셈 곱셈만 하려나 보다 약간 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굉장히 엄청난 홀에 빠지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싱크홀이라고 하나 앞에 팍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덧셈 곱셈이라고 하니까 이제 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어떤 이런 공부를 하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이거 직문서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살짝 들어서 좀 어, 속으로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쉬운 것만 얘기하지 않겠죠. 이미 저희가 굉장히 어떤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들을 계속 해나갈 거냐? 당연히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수업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근본적인 얘기를 할 거지만 그 근본적인 것들은 굉장히 초등적인 대상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저희 여전히 덧셈곱셈 얘기하고 있다는 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계속 덧셈곱셈 얘기할 겁니다. 계속요. 근데 의미가 계속 바뀌어 갈 겁니다. 그래서 덧셈곱셈에 대해서 아느냐라는 말이 어떤 시점에서는 아는데 쉽게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이게 저는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사람과 사람을 알아갈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다 모르는 그 여지가 계속 남잖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성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수학이 알고 싶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것을 알고 싶어서 이런 거 덧셈 곱셈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뭐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 그런 알고 싶은 대상을 무엇이 알고 싶길래 그게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뚱딴지 같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네, 이상 선생님께서 해주신 코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오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정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저는 그러니까 수학자의 정서로서 이 대답은 좀 드리고 싶은데, 수학을 하는 게 환희만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순간들, 그러니까 수학에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A4 용지랑 펜이 전부예요. 수학을 하는 거는 그냥, 그래서 실제로 수학자가 해보는 건 뭔가 지저분하게 뭔가 생각이 드는 걸 가지고 덧셈곱셈 끄적여 보는 것이죠. 이게 수학자가 하는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재밌을 수가 있는데 그 몇 개월 몇 년 하고 있으면 그 재미있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커뮤니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상하는 관점들을 이해하고 같이 감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유무가 내 어떤 즐거움들을 누리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를
느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같이 하죠. 왜냐하면 내가 한 주 동안 공부한 걸 누군가한테 설명해보는 자체에서 느껴지는 환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결국에는 내 생각의 방식을 나한테 스스로한테 설득을 하고, 근데 그 스스로한테 설득력을 갖는 게 남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방식으로 내가 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단지 그것들을 혼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치거든요. 아는데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 설명해 보되 남들 앞에서 설명해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배워서 남 준다는 표현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남 주는 거냐? 주는 게 맞지만 사실 나도 주는 그 어떤 부분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 왕엄수 얘기는 9월부터 다시 진행을 하겠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이제 시작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느냐, 풀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철학적인 게 이해가 가게 되면 당연히 풀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미적분학과 사용대수학으로 다 연결이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도 오늘 적어도 미적분학 포함해서 이거 덧셈 곱셈 미적분학 얘기 맞네. 수긍이 가시죠? 네, 그 역시 사용대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